네, 닥터 둠으로 알려진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 오늘 비트코인이 대폭락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일정이 끝났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이벤트가 미국 시간으로 14일 가장 관심이 됐었죠. 일단 트럼프 탄핵은 시청자분도 이 확정된 소식은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현직 대통령으로 기간 중에 두 차례 탄핵 소추가 돼서 미 46대 대통령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맡습니다는 네. 대통령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이 트럼프 다이렉트로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계돼서 샤오미 규제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시가 미치는 영향을 미친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학생들의 강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강의니까 되돌아보면 이론적 부분을 많이 얘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작년 3월 3일 날 임시조치 이후에 돈을 왕창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조금 이후에 발표될 거로 보이는 바이든이 지난달에 9천억 달러에 별도로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통화정책의 수장인 파월 의장이 인플레 문제에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얘기했다는 것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의미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중한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강의 시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장에 월가에서 보면 이게 혹시나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번은 테이퍼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향후에 통화정책이 기조에서 변경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심리. 그 다음에 바이든이 2조 달러 정도를 이게 CNN에서 CNBC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2조 달러면 이게 과거에 전월에 9천억 달러를 포함시켜서 2조 달러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2조 달러는 별도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발언 직전에는 3대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이 발언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확대되면서 3대 지수가 마감 지수로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당분간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 입장 인플레 문제에선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기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과거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사실은 물가만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고용 문제, 경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돼서 고용 문제라든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물가만 생각해서 테이퍼링 하면 네. 주가가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실물 경제가 더 침체되는 과거 1930년대 성급한 테이퍼링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인 에클스 실수가 저지르죠. 네. 페드 의장이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경기를 성급하게 판단해서 경기를 거꾸로 틀리니까 이게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측면에서 2013년에 이 인플레가 우려되지만 지금 페드의 목적의 또 하나 목적이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그게 가장 회복돼야 고용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고용 문제만 생각해서 인플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실 오랫동안 지금의 금융 완화 기조를 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경제 정상화 역설입니다. 네. 이건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가 금융위기의 2013년에 버냉키 회장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때 얘기하고 나서 말은 2013년에 했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의 실행 기간은 2014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정 종료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화정책 시차에서 보면 얘기를 중앙은행에 얘기했는데 양적 완화 정책까지 가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12년서부터
도입했던 고용 창출 문제,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돈의 풀려에서 기대 심리가 되고 국채 금리가 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서 고용 창출 문제를 또 다른 거 생각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는 문제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6일 날 바이든 정부 첫 이렇게 출범 이후의 첫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신축년 들어서 첫 통화 정책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26일서부터 있을 양일간 이렇게 통화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변경은 안 시킬 겁니다. 오늘 그 강연 내용에서 신중을 기하겠다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조지수 텍스 마닝 기법에서 어조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벌써부터 일부 중앙은행 총재 이런 입장에서는 인플레 문제에 생각해서 테이퍼링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조상으로 보면 매파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장마판에 이러한 인플레 기대 심리, 통화 정책의 기조 변경 가능성, 국채금리 상승, 국채금리 상승하면 유동성 장세 종료, 3대 지수 하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습이 됐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 단순히 트럼프가 내일 모레 쫓겨나가고 탄핵 소추 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상 종교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한국경제TV 방송을 위해서 저도 국제금리 시장 30년 종사합니다는 시청자분한테 저 시청자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해서 거의 미국 시간을 거의 초반서도 지켜봅니다.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흐름 보고 주가의 상승과 변동을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예언을 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조 현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루비니 교수가 또 등장했어요. 네, I자형 했던 교수. 예, 작년에 그 코로나 직후에 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수직 절벽형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는 이번에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계적 석학이다. 저는 뭐 세계적 석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고객에 해당되는 뉴욕대 교수로부터도 뉴욕대에서 떠나가라 하는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네. 이분이 세계적 석학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국내 기자들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실 세계적 석학이다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루비니 교수가 사실 그것도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동학개미 같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개인들이 참여한다. 개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에 의해서 일률적 행동을 하는 이런 입장과 달리 그만큼 완전 경쟁 시장의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참여 자수가 많으면요 일률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이 이렇게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월 15일 날 미국 시장으로 오늘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폭 상승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는 한번 교수님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의 한번 태도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만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폭락 프레시 크래시 현상 사진이 찰딱할 때 특정 일에 팍 떨어지려면 항상 뭐냐 항상 이게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잠시 좀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은 사실 주가가 지금 아주 대세 상승이다. 지금 3천 지나니까 4천이다, 5천이다 낙관론인데요. 항상 뭐냐 프레시 크래시 주가가 폭락하는 건 한순간에 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장밋빛 환상에 처해 있을 때 주가가 오랫동안 간다. 그렇지만 뭐든지 과거에 보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순간에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유명한 하이먼 민스크의 Someday Sometimes 이렇게 이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가격 변수, 재테크 변수가 한순간에 폭락하는 현상을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오늘 온다는 그 프레시 크래시 현상인데요. 이게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에 있어서는 항상 워브링 마켓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가 아장아장하는 네. 그런 이제 소위 변동성 확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 덤핑 현상이 되면서 덤핑이니까 덤핑이 이제 후려쳐 파는 거죠. 후려쳐 파니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2017년에 이렇게 홍남기 그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이 대책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대책했습니다는 그때도 비트코인이 대폭락할 때
사실 이런 세 가지 단계가 거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버링 마켓, 덤핑 현상, 그 다음에 프레시 크레이지 건데요. 지금은 올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워버링 마켓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게 오늘이 이제 3년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이 네.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오늘 저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비트코인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전혀 덤핑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볼 때까지는 요새 뭐 1시간마다 다르니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의 그러게요. 변동폭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거꾸로 사실 그 하루 직전에 딱 D-Day 하루 직전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비교적 일정 변동폭과 안정적 그림을 보였고 그다음에 전일 대비해서도 1,765달러 네. 코인당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상 미국 시간으로 1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겠죠? 내일이죠. 15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네요. 네. 그죠? 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미국 시장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루비니 교수대로 대폭락이 나오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이먼 미스크 모델 잠시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뭐 지금 증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되기 때문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현명한 투자는 작년 코로나 직후에 위험 자산은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직후가 주식 투자하기엔 더 좋습니다. 원리대로 본다면 작년에 리스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주가가 폭락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리스크 자산은 사실상 위험을 감수해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가 리스크가 큽니다. 돈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그 방송을 총괄하는 조전 상무랑 같이 동학개미 운동을 주도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위험 자산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 직후에는 불안하니까 안전통화 달러뿐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원달러율이 1285원에 1300원, 15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달러 사라 했는데 안전자산이 가니까 위험 자산이 가니까 급등하니까 안전자산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안전자산은 그래서 달러 가치가 거꾸로 1285원에서 지금 1100원 밑으로 어제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현명한 투자가들 위험에 이렇게 그 감수하는 투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사면 쭉 주가가 올라가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대중 참여다. 제가 지금은 스마트한 동학개미이기 때문에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중들 일반적으로 대중들을 참여하면 모두가 대중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비난 시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죠. 인플레, 기대 심리,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2013년에 오랜만에 7년 만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 장밋빛 환상에서 4천, 5천 갔던 부분에 대해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실이 부정하죠. 현실이 부정해서 지금 아주 대세 상승 4천, 5천에 있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이 부정하면 뭐든지 한순간의 폭락은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툼에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아마 루비니우스가 이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명한 someday something, 어느 날 갑자기 온다. 대폭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루비니우스가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대폭락이 있다 하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상승도 전형적으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대로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루비니 교수의 대폭락 예언을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할 경우에는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이 자산별로는 유동성이 많은 것에 따라서 서로 때 달러 가치를 지우고는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든 이렇게 폭락하면 이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연쇄 파동에서 고평가가 있는 쪽으로 순차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가 가장 심하다. 만약에 루비니우스 이렇게 폭락하면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평가에서 논의가 되는 채권, 고평가 논의가 되는 증시 쪽 이런 쪽으로 연쇄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이
이렇게 월가에서 주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7년에 연쇄 파동과 관련된 마진컬과 딜레버리지 이론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레버리지 투자, 증거금 조금 가지고 B2, 0투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 게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자기 능력 대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 네. 이 레버리지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자 빚을 할 때는 그 이자도 다 감당합니다는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 자 은행으로부터 신용 담보했는데 이것이 증거금 부족해 반대 매매가 가져내 반대 매매에서 자기보다 같이 폭락 때려버리니까 그걸 내면 인접해서 전행코 돈도 좀 끌어들이고 모두 좀 끌어들이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면 바로 증거금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더 팔아버리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팔아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부도가 될 때에는 딱 손들고 이 친척계의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역시 버티지 않을 때는 그대로 마진컬과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이렇게 금리가 발생한다. 요게 이렇겠습니다. 근데 2017년 당시에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서 비트코인 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렇게 줄기차게 오르다가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사실상 뒤늦게 출발했던 비트코인의 투자자들, 그다음에 펀드들이 일부분에서 2017년보다 심하진 않지만 펀드에서 마진컬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진컬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루비니 교수대로 오늘 미국의 비트코인이 대폭락한다 하면 증거금 부족 현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으로부터 딜리버리지가 크지 않습니까? 딜리버리지가 되면 연쇄 파동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루비니 게스트로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사실 오늘 대폭락 된다 하더라도 다른 비트코인 폭락발 금리 가능성은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에서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GDP 1%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가 연계성이 적습니다. 연계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오늘 미국 시간으로 비트코인의 대폭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월가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주가 폭락, 채권 가격 폭락, 금리위기 발생 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1월 15일 비트코인 대폭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적다라고 네네. 살펴주셨고요. 이 교수가 닥터 둠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비관론자로 명성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뭐든지 시장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그 과거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이라 되면 네. 이렇게 훌륭한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존경하는 것은 존경심이 이렇게 그렇게 퇴색시키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분들에서 훌륭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대항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향력이 먹히느냐, 그 학자의 지식이 먹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모른다, 학식을 모른다, 네. 그다음에 영향력이 적다면 그분이 훌륭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영향력이 발휘해서 과감하게 발휘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뭐 공식적인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두들기면 지금 나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겸손하다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위정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지 않더라도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겸손하면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그렇게 그 CEO라든가 회장 것은 진짜 고객을 이어고 이런 것이 겸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표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비니 교수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2008년 요때 있잖아요. 서프란버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특수하게. 미국의 뭐 보이스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그 경제 패널을 위해서 또 한국경제TV의 당시에 이렇게 TV의 사장이었던 송지조 사장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월가에서 좀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고 알아 해서 월가 특파로 이제 갔을 텐데요. 요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누가 발생했느냐, 누가 예언했느냐, 그거 여러 사람 얘기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내 이렇게 언론에서는 루비니 교수가 서프라임 했다 해서 이분이 이렇게 사실상 닥터둠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붙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만 그쳐야 되는데 사실 루비니 교수가 그의 예측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경제가 고비 때마다 굉장히 소름 돋는 극단적 표현.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도 그냥 아이쩌용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게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욕심은 당신이 영향력 있고 당신이 석하다면 지금은 학생들도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고객들도 똑똑했는데 왜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금융위기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세요. 미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 걸린다. 장기 구조적 침체론이 걸린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발언 있자마자 미국 경제가 분기별로 보면 조금 회복 조짐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더블 딥도 아니고 트리플 딥도 보인다. 이게 사실 루비니 교수가 금융위기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금융위기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전 앵커도 한국경제TV 방송을 했을 때 자, 금융위기 2019년 2분기에서부터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이렇게 빌 클린턴 시절에 그걸 뛰어넘는 최장의 경기 호황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가도 이번에 코로나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 1960년대, 70년대, 1960년대까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케너디 존슨의 강세장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1990년대 빌 클린턴의 강세장을 뛰어넘는다. 저는 최장의 강세장이라고 코로나 적화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걸린다는 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이게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를 축소시켜서 코로나 이후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보면 자, 코로나 사태 수직 절벽형 얘기했죠. 수직형. 이게 수직 절벽형은 뭐냐? 그냥 경제가 절벽이 떨어지는 식으로 크리프이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1930년대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작년에 1분기가 플러스 5.0, 2분기가 마이너스 31.4, 그 다음에 3분기가 33.4. 지금 이제 4분기는 아마 발표하지 않고 이달 말에 속보치가 4분기 속보치가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제 3번 발표죠. 속보치가 어드밴스가 발표하는데 한 4%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 절벽형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제롬 파월이든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1년 전 대비하면 수직 절벽형인데 지금은 1년도 못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산 부분에 거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반복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사실 미국 경제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그쳤을 텐데 다른 국가 경제에도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기를 해서 실제로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럽이죠. 아마 루비니 교수가 유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때가 아마 2012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렇습니다. 네. 통합하는 각도에서 재정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루비니 교수가 그때 아마 기억나시죠? 피그스 국가다. 이 기억나십니까? 네. 예, 포르투갈,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그리스. 스페인 이런 네. 국가들이죠. 110년의 역사를 갖고 통합을 위해서 회원국들이 노력했는데요. 그리스가 재정위기 이렇게 다 보니까 루비니 교수는 자, 그리스가 탈퇴한다. 탈퇴했습니까? 그때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브렉시트지만 브렉시트는 영국에서 EU 탈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는 유로랜드의 탈퇴거든요. 브렉시트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렇죠. 국가들이요. 네, 그래서 그리스는 그리스 유로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브렉시트 탈퇴 문제인데요. 이조차 안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유로 가치가 출범초기 등가수준 1달러에 1유로에 1달러 등가순위까지 폭락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는 지금도 유로당 1.20달러를 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이렇게 그 루비니 교수의 실수가 이게 반복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어려움을 맞을 때가 2012년 아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예일대에 이렇게 예일대 그 교수의 그 이렇게 한국경제TV에도 초청한 하마다 거이시스에 얘기했던 사실 아베는 인위적으로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지해서 수출 등재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시장에서 놔두면 엔화가 강세되는 엔코의 저주에서 풀어버린다 하는 것이
유명한 아베노믹스거든요. 네. 근데 아베노믹스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스가 정부를 맡고 있으면 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평가가 올리고 있으면 그래야만 일본 경제에 희망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에는 마지막으로 여러 수단 동안에 그것도 동력에서 해당되는 미 예일대의 하마다 고이치시에 해서 마지막 경기를 바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때 그냥 초치를 해버렸거든요. 아베노믹스는 실수한다. 성공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비트코인의 폭락 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는 월가에서는 루비니 교수를 너무 빈당하고 너무 빈당한다 해서 네. 우리 전행커께서는 이솝우화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읽었죠. 늑대와 소년 아시죠? 네. 그래서 늑대와 소년으로 비대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아마 비트코인 폭락과 관련돼서 월가에 이렇게 화제를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쭉 이렇게 보면요. 전부 뭐 더블 DB다, 트리플 DB다, 뭐 이런 쪽에 뭐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온 게 전부 뭐냐 루비니 교수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이거는 쭉 한번 되돌아보면 경제 공부도 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근데요 하나같이 더블 딥, 트리플 딥, 잃어버린 10년, 장기 불황, 그렉스티, 폭락,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퍼펙트 스톰 전부 비관적 용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증강현 시대입니다. 하이 커넥션 소사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 언어가 하면 태학신 많은 기법에서 비관적의 어저기수가 높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굉장히 다른 사회적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지금의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도 예측이 틀리면 상당히 큰 후유증을 가지기 마련인데 루비니 교수, NYU 스턴 교수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인 석학이 틀리면 그 후유증이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겸손하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고 나서야 될 때 이렇게 나설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이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것처럼 뭐 신문사 논설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사항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해설해 주는 이런 사람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예측을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방송에서 틀리게 될 때에는 게시판 없던 많은 문매를 받습니다. 문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모습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네. 이런 쪽에서도 유동성 장세를 초치하는 거냐 하는 쪽으로 문매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비니 것은 세계적 석화,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그 금융권의 이렇게 CEO라든가 그다음에 회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나서야 될 때를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도 신중하게 된다. 그만큼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루비니 교수의 비트코인 폭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렇게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때는 또 폭등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폭락 얘기로 했지만 불과 3주 전에는 시리뱅크와 그것도 CTO 테크놀로지 같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장 전문가라는 네. 사람이 그것도 1년 만에 이제 올해 말이 되겠죠? 31만 달러, 코인당 31만,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온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냐? 자, 우리가 보면 그 비트코인의 밸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밸류 있잖아요. 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프라이스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보면 균형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에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좀 비틀어질 때는 1980년대 그때 당시 지금과 비슷해서 프라이스 이코노믹이 아니라 ኳ인티티 이코노믹. 그래서 메로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 서울대학교 정운찬 과거 총장님의 네. 거시경제학원 메로그로스만이 이랬습니다. 시장은 균형점에 가서 수렴한 게 시장의 원리지만 그러나 ኳ인티티, 수량 경제에서는 균형점에 수렴하지 않더라도 사실 불균형으로 균형을 맞을 때가 있다. 불균형하에 균형을 맞을 때가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시청자분께서 밸류에 규합된다. 밸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ST뱅크에서는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측면에서 31만 달러 간다. 근데 루비니 것처럼 이렇게 저보다 훌륭하신 이런 교수님들은 뭐냐 폭락한다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밸류가 정확하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보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아마 시청자들 공감대가 형성.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왜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 루비니 교수라든가 금융사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렇게 보면 자 과거에 PER 기준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설명하기 맞더라지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PDR과 PPR 같은 지표가 있고 우리가 하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구별하지 말라. 작년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쪽의 얘기들을 얘기했던 것도 지금의 미래가치가 자꾸 미래를 이 디지털 컨텍에서 미래가 자꾸 보이게 하니까 지금의 실적보다도 투자자들 이 스마트한 동학개미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더라도 설령 비용만 있어서 마이너스가 돼도 미래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새롭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영양현상이 만약에 틀리게 될 때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영향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세계적 석학인 석학이라 얘기가 평가하는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게 예측이 틀리면 예측만 이게 틀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따라갔던 사람도 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입죠. 타격을 입는 거죠. 네. 그게 보면 외부 부경자 효과라고 합니다. 나의 예측으로 틀린 것이 사실 이게 프라이빗 코스트라면 이거에서 연쇄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큰 소셜 코스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에 비해서 소셜 코스트가 높으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외부 부경제, 디스엑스터널리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면 환경 오염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거리에 이렇게 침을 뱉으면 그 침 뱉는 게 개인의 프라이빗 코스트지만 그거 침을 보면서 아침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얼굴이 찡그리면서 하루가 잡치게 되거든요. 그게 소셜 코스트거든요. 환경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로 인해서 세계가 모두가 일으켜지 않습니까? 엄청난 트럼프의 개인의 행동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한국경제TV 앞청에서도 맨날 해서 어제 전에 그가 속보치를 전해주겠습니까? 네,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나서야 될 때 정말 신중하게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뭐 며칠 날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설령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겨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설하면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위기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지난해 코로나가 이제 터졌으니까 네. 그 이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말에 유명한 이 자기개발과 관련된 유명한 TV,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명한 미래학자, 저는 뭐 유명한 미래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010년 말에 위기론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위기 대체 프로 달러 사라, 금 사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는 특수한 사항이 터지긴 했지만 이대로 위험자산, 그 달러라든가 금 샀으면 특히 달러 샀으면 굉장히 작년에 실패를 봤다. 그렇죠. 거꾸로 오히려 위기에 이렇게 피해가야 될 사실 그 주식이 급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유대로 작년에 재테크했다면 대단히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 코로나 사태에도 이런 얘기했죠. 코로나 사태에도 자,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 주가 더 떨어진다. 그다음에 원달러는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지만 달러 사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지금처럼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꾼들이 많은데요. 경제가 떨어지면 자기가 대선이라든가 당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그만큼 많이 푼 거죠. 네. 그러면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은 옛날 A인데 반해서 옛날 A인. 근데 새롭게 돈 푸는 건 이렇게 새로운 연인에 해당되죠. 그러면 사람의 관심은 새로운 연인에 더 관심이 있다. 투자도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미래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그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19년 말에 위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3월에는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했으면 맞았습니다는 북한 위기설이 나왔었죠. 아, 네. 그분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4월 달 또 북한 위기설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됐고 주가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게 디프리엄이라는 작년에 3월 위기설 주가 폭락한다. 1000포인트 밀다른다. 이게 안 맞으니까 올라가니까 7월 위기설. 왜냐하면 2,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돼서 이것이 반영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7월로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이후에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이때 9월 위기설 이렇게 됐는데요. 주가는 1450에서 지금 3000포인트를 넘는 시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도 고질적인 위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안전자산을 권유할 때 위원님께서는 증시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대해지지 않는다라는 또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편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결론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니 교수가 비트코인 폭락설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고개에 드는 위기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전 앵커가 한 말씀을 이게 하셔가지고 저도 하는데요. 네. 뭐든지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을 이렇게 감수해야죠. 감수해야 혁신이 내게 발생하는 네. 겁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규범이나 찾고 선배들이 한 행위가 어떻고 이런 거 찾으면 사실 그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범에 의존해서 새로운 환경이 하다만 스몰 체인지가 되지 큰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종전에 발생하지 못했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종전의 관행, 규범 이거보다도 자 이것을 창의와 혁신에 의해서 이것을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민 많죠. 왜냐 종전의 이론 규범이 이렇게 여기에 대처할 수 없으니까 네. 고민 많죠. 창의해서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때는 창의와 혁신으로서 고통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빅 체인지가 발생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머스크 말씀과 효과 같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기로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위기가 뭐든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이요. 그 정도 차이 문제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기 때 더 폭락한다.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 내가 예측을 막기 위해서 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더 계속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와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꾼들이 아닙니까?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생각해 내 이익에 반해서 국민의 이익이 좋다면 거기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우리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예측이 틀리다 해서 예측을 막기 위해서 그 고객들, 투자자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이 자, 한국은 저는 뭐 현 정부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최고 통수권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 이래서 그리고 그보다도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위기가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가 발생 전앵커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 왔는데 우리 걸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증강현 시대 심리가 중요할 때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나서야 될 때 잘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발언도 본인이 많이 할수록 저희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 동학개미들이 이번 증시 과정에서 얼만큼 현명하다는 걸 보여줬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 나라를 국내 증시를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지금 조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지금 뭐냐? 지금 차원에서 뭐 여러 얘기에 3,000포인트 할 때 누가 이렇게 공치사합니까? 그건 이제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융사의 회장과 CEO들은 고객을 생각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고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네. 그다음에 사실 세계적 석학들이든가 이런 분은 학생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있는 것이다. 위기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